잠시 후 오후 3시부터 가상화폐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거래가 중지가 됩니다. 법원이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서 위메이드가 닥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리고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위믹스가 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위믹스라는 게 이제 요즘 코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코인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 회사에서 발행한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다른 코인들이랑 좀 다른 부분이 뭐였냐면 게임 회사다 보니까는 게임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게임에서 아이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어떠한 포인트 같은 걸로 지급될 수가 있어요. 뭐 아이템을 얻으면 게임 내에서 팔아서 그 게임 내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네. 이런 포인트들을 이 코인으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줬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일반적인 코인들은 이렇게 뭐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재화로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게임 아이템이나 이런 게임 포인트로 변경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매력적이다 이렇게 봤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게 좀 화제가 되다 보니까는 금액이 많이 올랐었던 네.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지난 10월경에 이게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었고 이제 거래 정지가 곧 이제 발생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우선 앞서서 닥사 얘기가 잠깐 나와서 이 내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믹스가 가처분 신청을 낸 닥사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예, 이 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상화폐들을 누군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싶을 때 그러려면 거래소라든지 네. 이 주식처럼 이 거래소가 있어야 될 건데 이 거래소들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 아무래도 여러 회사고 각각 개별의 회사다 보니까는 이런 뭐 상장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가상화폐가 뭐 발생하고 이렇게 조금 많이 이슈가 된 게 몇 년이 지났고 이 회사들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일괄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협의를 하자라고 해서 자율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명칭이 닥사고 네. 이제 한국어로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닥사가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 그리고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 그 이유에서였거든요. 예, 이번 사건이 굉장히 조금 많이 더 이슈가 됐던 게 네. 이 닥사가 이제 설립된 지가 그러니까 좀 출범한 지가 최근인데 처음으로 결정한 상장 폐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 한 개 회사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닥사에 있는 회사들이 다 상장 폐지를 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이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다 가처분을 해서 이 효력이 그 처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좀 늦춰달라 이렇게 원래 했던 건데 이게 어쨌든 법원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고 이쪽 이제 닥사 측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은 이 유통량이 이 위믹스가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유통량을 결정을 해야 되고 유통량을 만약에 조금 더 많이 발행을 하려고 하면 미리 사전 공시를 한다든지 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런 조치들이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이 있었고 그래도 거래소에는 총 유통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지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기존의 거래소들한테 얘기했던 거랑 훨씬 차이가 나는 한 20~30% 정도 차이가 나는 만큼의 발행량이 더 발견이 됐다는 부분이었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위메이드 측에서는 그게 뭐 담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됐던 것이지 유통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이 소명 자료를 그래서 이제 닥사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발행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소명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러 차례 소명 자료가 변경이 된 거예요. 뭐 지금 이런 사정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음 소명 자료에는 그 사정이 또 바뀌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봤던 부분이 있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다툼이 되고 법원에서는 가처분 결정을 일단은 그 효력 정지를 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통량 차이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위메이드 임직원의 불법 행위도 상장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6일 전 기사에서 일단은 이 업비트, 이 닥사의 이제 그 가처분 대상이었던 회사들이 4군데였는데 그중에 업비트라는 회사에서 주장을 했던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장 폐지 결정에 있어서는 이런 유통량 차이라든지 뭐
그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임직원의 굉장히 심각한 비위 행위를 발견해서 그 네. 부분도 가만히 댔고 법원에 알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법원에서 그 부분이 제출이 됐는지 그리고 법원이 그 결정에 있어서 이 부분을 판단을 참고했는지 이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주장이 있었고 현재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 측의 입장은 계속해서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안 소송 등 추가 움직임을 나설 가능성도 예상이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위메이드 측에서는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결국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법원의 결정을 존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제 본안 소송이라든지 공정위에 제소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게 본인들의 이러한 뭐 유통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장 폐지 결정이 좀 부당하다 이런 부분을 소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라든지 공정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사건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쟁점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측 다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증거나 이런 것들이 상세히 못 나왔을 것이고 법원에서도 그 판단에 좀 시간이 짧았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본안 소송이라든지 공정위 제소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뭐 속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유의하시면서 결과를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투자자의 큰 피해일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등을 보면은 재산 3억 4천만 원 가량을 투자를 했는데 남은 게 700만 원이다. 이렇게 호소하는 글도 있었거든요.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투자자일 것 같은데 어떻게 구제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이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정말 많이 피해를 입으셨겠죠. 근데 네. 지금 이게 본안 소송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 본안 소송에서 뭐 상장 폐지 결정이 뭐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코인의 가치가 다시 뭐 반등할 염려 뭐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정말 뭐 1%, 2%라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코인을 어쨌든 개인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옮겨두지 않으면 이 네. 4대 거래소에 있는 것들을 옮겨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것을 좀 임의로 옮기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지갑으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해외 거래소 중에는 아직 좀 거래가 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해외 거래소로 일단은 조금 옮기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닥사, 그러니까 거래소 모임이 법적 근거 없이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가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법원이 닥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코인들, 문제가 있는 코인들을 제재하는데 이런 거래소들이 큰 힘을 받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닥사가 이제 자율협의체다 보니까 자율협의체의 결정이 뭐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주장이 됐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예, 이게 개별 회사들이 이 협의체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이 뭐 강제성이 있다거나 법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이번이 이제 첫 상장 폐지 결정이었고 이 닥사에서도 여러 가지 조금 고심 끝에 이 협의회를 만든 것일 게 이게 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거래소에서 일단 본인들이 해보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본안에서도 만약에 동일한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이 회사들의 이런 판단이 뭐 부당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난다고 한다면 어쨌든 조금은 더 이런 법적인 지위가 뭐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좀 판단에 있어서 조금은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법적 제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 주관된 입장이 이제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모호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구체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가상화폐라는 것이 결국에는 주식이랑 굉장히 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선의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금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면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하고 뭐 바로 상장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요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결국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제재가 가능한 부분 제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번 입법 추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명확하게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 첫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협박 문자 발송 사건 때문이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죠? 예, 이게 어제 이제 화물연대 포항본부를 압수수색했다는 네. 소식이 밝혀졌는데요. 이 관련해서 어떤 사유로 압수수색을 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근데 이 포항본부 측에서 아마 문자가 발생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화물연대 관련 지금 현재 화물연대의 어쨌든 입장은 이 부분 운행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 운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 불이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11월 30일에 한 번, 또 12월 1일에 한 번 이렇게 메시지가 발송이 됐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협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누가 발송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이 포항본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네. 소식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경찰은 특수 협박 혐의로 보고 있는데 협박죄가 그러면 성립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이게 형법 284조에 특수협박죄가 있는데 네. 특수협박죄가 이제 단체나 다중에 좀 위력을 보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에 특수협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경우에 형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일단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특수 협박이 되려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가 이번 문자에서 이게 보이는지가 조금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협박이라는 것은 해악의 고지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당신에게 어떠한 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고지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법리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앞서서 일단 문자 메시지를 누가 발송했는지 어떤 의도로 발송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경찰 쪽에서도 지금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정부도 불법 대응을 하면은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러면은 수사 중인 내용은 어떤 게 있죠? 예, 지금 화물연대 관련해서 뭐 쇠구슬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관련 일단 수사 중인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 35건이고 그리고 이 중에 54명을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쇠구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장까지도 신청을 했고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처럼 이제 계속해서 뭐 계란을 투척하는 행위라든지 뭐 마이크를 던진 행위 이런 부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런 형사적인 수사 외에도 행정 제재에 대해서도 지금 돌입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운행을 하지 않은 기사 한 명에 대해서는 그 운행정지 30일에 행정제재를 지금 지자체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추가적인 법적인 제재라든지 뭐 처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수사 내용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사건은 30대 딸이 어머니에게 몰래 화학 액체를 먹여서 살해를 했고 그 딸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 전에도 두 차례 이제 살해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게 지난 9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난 9월 28일에 이제 이 어머니의 아들이 집에 방문을 했다가 어머니가 이제 사망하신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신이 좀 부패돼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일단은 변사로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부검에 들어갔는데 이 조금 부패된 상황에서도 어머니의 이 체내에서 부동액, 그러니까 화학약품이 좀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동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약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는 그렇다면 이게 변사가 아니라 누군가가 어머니에게 고의로 이 액체를 좀 먹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됐고 수사 결과 이 딸이 9월 23일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약물을 먹여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지금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사를 함에 있어서 그 전에 1월에도 6월에도 네. 두 차례나 시도를 동일하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고 어머니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좀 사실관계까지 나오다 보니까 네. 존속살인죄가 하나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앞에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존속살인 미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일단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식입니다. 딸은 보험금을 노려서 이런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남동생에게는 어머니 행세를 하면서까지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일단은 그 의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망의 결과에 네.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보험금을 받아서 뭐 빚을 갚으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또 그 핸드폰이 없어져서 핸드폰에 대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사망을 하신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남동생이라 문자 메시지를 한 것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본인이 보낸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실제로는 이제 남동생에게 어머니 행세를 하면서 본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 그러면 어떠한 의도로 한 것인지, 만약에 사망 시간을 최대한 좀 늦춰서 부검 결과를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조금 의도가 확인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고 한다면 처벌이 있어서 당연히 좀 더 중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기관에서는 일단은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적용된 혐의가 존속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형량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이 존속살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해서 처벌을 하는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형법 25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항에서는 일반 살인죄를 규정을 하고 있고, 일반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고, 2항에서 존속살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형 무기 그리고 7년 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하한이 좀 낮다고 볼 수가, 하한이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가중 처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죄명이 3개이기 때문에 한 개 죄를 범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더 좀 중하게 처벌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일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양형에 있어서는 뭐 또 어느 정도의 감형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감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실제 재판을 가봐야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인지는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